자, 지금까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런 세금도 중요하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 가장 큰 관심사, 그리고 가장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또 가장 많은 절세가 가능한 양도소득세 분야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 보유자 입장에서 양도세의 기본 상식, 요것만 알자. 우리 요 정도는 알아야지 또 어디 가서 또 공인중개사라든가 또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말이 통합니다. 요 정도만 알고 가고요. 기본 이론은.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또 뭐죠?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감면받을 수 있을까? 관심사죠. 자, 이러한 비과세 감면 사례들을 이런 세법의 기초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세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비과세 감면 사례는 제가 직접 세무신고와 상담을 한 실제 사례에 기초한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양도세 우리 기본 기초 상식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우리 입주권, 분양권 등등 이런 거겠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도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내가 비상장 법인의 주주입니다. 이 주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나오게 되죠. 또 꼭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 자산입니다. 특수한 경우인데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콘도 회원권,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골프 회원권,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헬스장 회원권,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등등 이런 회원권, 이용권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 우리 흔히 부동산이 주요 관심사겠죠.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입주권 등등 이런 것들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과세 대상이 있으면 비과세와 감면이 따라와야겠죠. 비과세 감면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과세 감면 제목만 제가 뽑아놨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사례별로 뒤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표적인 비과세죠. 금액이 가장 큰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10억 양도하면 양도세가 얼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물론 정확히 세액신고, 세액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 어림잡아서 제 경험상 1억, 2억, 3억, 심지어는 4억, 4억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요, 1억, 2억, 3억, 4억인 이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되는, 또는 일부만 내게 되는 아주 큰 절세죠. 1세대 1주택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까다롭고 여기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요. 자, 우리 임대주택 지금까지 봤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에서도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죠. 까다로운 규정을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축주택 취득. 네 번째, 공용사업용 토지 감면. 토지 수용되는 경우 일부 감면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8년 자경 감면. 농지, 전답, 그런 목장용지 등등 이런 용지들은요. 실제 8년 이상 거기 살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최고 1억, 2억, 3억까지 감면이 됩니다. 금액이 꽤 크죠? 자, 이것도 여러 가지 또 실제 사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지 대토 감면.
이 농지가 토지 수용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대체 취득을 합니다. 이랬을 때도 역시 그 농지에 대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다면, 요건을 갖춘다면 일부 감면을 해줍니다. 자,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 양도 대상이냐, 그리고 어떤 감면이 있냐? 세 번째는 신고는 어떻게 하냐? 요거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죠? 이 신고 날짜를 놓치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1억이라면 10% 가산세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큰 금액이죠. 그래서 필히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세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신고는 일단 이 신고 기한 내에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라는 게 무엇이냐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6월 15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일은 잔금일,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므로 6월 15일이 양도일이 되죠. 그렇다면 언제 예정신고를 해야겠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6월 30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달 7월, 다다음 달 8월 말일까지, 8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므로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확정신고가 있죠. 당해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지난 6월에 아파트 한 채를 양도했어요. 그리고 또 9월에 양도 한 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예정신고를 했겠죠? 다음에 5월에 요거 합산해가지고 양도세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냈던 세금들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줍니다. 이거 신고 안 하면 역시 가산세입니다. 합산신고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6월에 양도한 거 신고 한 번 했고 또 9월에 양도한 거 신고할 때 그때 합산해서 신고했습니다. 9월 양도세 신고할 때. 그렇다면 이걸로 확정 신고한 것으로 봐서 다음에 5월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도세 계산 구조 요 하나로 정리해 봤는데요. 요 정도 우리 그냥 서머리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계산 구조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이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도요. 이 양식을 풀어서 쓴 것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양도가액이죠. 내가 5억에 양도를 했다. 요즘에 실거래가인 건 아시죠? 100%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취득가액 얼마에 샀죠? 내가 10년 전에 3억에 샀는데 3억에 샀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떤 게 있냐면 뒤에서 자세히 다음 편에서 보겠습니다. 취득세, 예전에 등록세, 인지세, 공유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이 또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런 필요경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 0.1 그러면 양도차익은요 1억 9천이 나오죠. 자, 1억 9천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최고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고 10년 이상이면 80%, 또 일반인 경우에는 30%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억 9천에 30%를 빼주죠. 1억 9천에 30%.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죠? 5,700만 원. 5,700만 원이죠? 계산이 또 힘드네요. 자, 그러면 1억 9천에서 5,7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1억 3,3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 자, 그래서 과표가 나오고요. 이 금액의 세율,
세율은요, 6%에서 최고 40%, 비사업용인 경우 50%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구간은 35%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감면이 들어가죠. 농지 감면, 공익 수용 감면 등등 감면이 들어가서 일부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면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1억 3,300인 경우 양도세가 대략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몇 천만 원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내가 이제 부동산을 아파트를 내놔야 되는데 대략 양도세 얼마 나올까? 감면이 없다면 뭐 요 정도까지 대략 어바웃으로 또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런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물론 최종적인 또 결정을 하실 때는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율. 우리 소득세율이요, 꽤 높습니다. 엄청난 소득세율이에요. 이 소득세율은요, 내가 어느 정도 알면은 훨씬 이런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은요, 세율 1년 미만 보유하시면 무조건 40%예요. 1년 이내 파시면 안 됩니다. 양도차익의 40%, 1억이 남았다, 4천만 원, 10억이 남았다, 4억. 꽤 크죠. 단위 세율, 45율의 세율을 이런 단기 양도에는 적용을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은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누진세율은 소득세율이고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세율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또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5억 이하 38%, 5억 초과 40%. 최근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40% 구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미등기 자산 70%입니다. 등기 안 하고 넘기면 70%의 양도소득세가 가산이 부과가 되죠. 자, 물론 여기에 10%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77%겠죠. 자, 여러분, 이게 누진세율이라는 건데, 이 누진세율, 누진세율 계산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자면, 1억 8천만 원이라, 1억 5천만 원이라고 과표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200만 원까지는 12%를 곱하고요. 이 금액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얼마죠? 3,400만 원 추가된 3,400만 원은 죄송합니다. 이거 12가 아니라 6%입니다. 그리고 15%를 곱하고요. 4,4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4,200만 원이죠. 4,200만 원은 24%를 곱합니다. 그리고 8,800 초과 1억 5천만 원 그 금액은 6,200만 원이죠. 6,200만 원은 35%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다 더한 금액이 최종 세액이 됩니다. 요 금액. 무조건 38%가 한 게 아니라 누진세율, 누진별로 곱해서 4개를 다 더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율 중에 또 다른 건데, 주택가, 주택 이외의 부동산, 뭐 상가라든가, 그리고 토지,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요, 한 가지가 달라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가 다른 게 1년 미만 50%. 요 구간이 좀 다르네요. 1년에서 2년 미만, 단기 양도죠? 40%. 자, 여러분, 주택만 1년 이상 됐을 때 누진세율 적용하고요. 상가라든가 토지는 2년이 넘어야지
여기 오타네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 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니 여기에서 실수가 없어야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기는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우리 어림잡아 감만 잡으신다면 농민이 아닌데 농지를 소유한 경우, 또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대지를 샀는데요. 대지의 목적은 뭐죠? 건물을 짓기 위한 거죠. 대지를 그냥 나대지 상태로 이렇게 방치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건물을 짓지 않는 나대지, 농사를 짓지 않는 이런 농지, 그리고 저 시골에 있는 임야,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실사용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구나, 투자 목적이구나. 그렇다면 세금을 더 내라. 어떻게 해요? 누진세율에서 플러스 10%를 더 내라. 이렇게 최근에 개정이 됐죠. 6%였는데 16이 됐고, 15%였는데 25가 됐죠. 또 24%였는데 34가 됐죠. 자, 보시면 40%인데 50%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율이 쫙 올라갑니다. 자, 양도소득공제에서 우리가 필요경비 외에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또 효과가 있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년에서 4년 10%, 4년에서 5년 미만 보유 1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15%, 그리고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 18%, 7년 이상 8년 미만 보유 21%, 8년 이상 24%, 9년 이상 27%, 10년 이상 최고 30%, 이제 10년 이상은 30% 정률입니다. 물론 미등기 자산은 배제가 되고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1세대 1주택이어도 양도세가 나오죠. 자, 그런 경우는 최고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크게 세금 부담은 없이 또 세금이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최근 개정된 내용 이거 보도록 할까요? 종전에는요,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을 2016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사업용이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10년 이상 보유했을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요 2016년부터 1년, 2년, 3년 기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양도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10% 세율을 더 냈죠. 그래서 이 세금이 마치 예전에 고율의 세율로 부과했을 때처럼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또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취득 시점부터 3년, 4년, 5년, 6년을 기산하는 것으로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죠. 자,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부동산을, 아파트를 10년 보유했는데 이 영수증을 잘 챙겨야 되거든요. 이 영수증을 잘 챙겨가지고 우리 의뢰를 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아파트 수리를 했는데 1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수리를 했어요. 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또 수리 비용인데 영수증을 제때 못 챙겨서 얼마의 세금을 더 내냐면 그 세율에 따라서 내겠죠. 내가 만약에 6%면 6만 원 낼 테고 35% 구간이면 35만 원을 냅니다. 또 38% 구간이면 38만 원을 더 내는 거겠죠. 반대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겼다면 3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또 24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금액이 큽니다. 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게 어떤 건지, 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제가 이 한 차트에 다 모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아주 충분히 또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취득세. 두 번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해당이 됩니다. 꼭 영수증을 챙겨야겠죠? 자, 그리고 최근 또 법이 개정이 돼서 자, 이런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등 기타 여러 가지 기타 영수증들은
또 인테리어 비용들 꼭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수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간이 영수증으로 받는 경우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세무사 사무소에 양도세 신고 의뢰하죠. 그 수수료 역시 필요 경비에 넣어서 이런 또 세율만큼 돌려받는, 환급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는 내가 부가세 환급을 법적으로 못 받는 경우, 그것도 역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겠죠. 주택 채권 매각 차손, 우리 취득할 때 주택 채권을 사죠. 매각을 하죠. 할인료가 나오죠. 그 할인료는 이자입니다. 그 금액은 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이 됩니다. 가치 증가가 아닌 일반적인 수선을 위한 수익적 지출, 수선 비용은요,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검토를 한번 꼼꼼히 해야 되겠고요. 또 쟁점이 많고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의 신청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이 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5억 받을 수 있는 건물이 5억 5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치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이 수선을 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 가치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돼서 필요 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가치 증가하겠죠? 자, 주택 외벽에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가치 증가하겠죠? 자, 이런 것들.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가치 증가하겠죠? 베란다를 확장했습니다. 가치 증가를 하겠죠? 화장실을 이제 다 뜯어내고 구조를 변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치 증가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보일러 교체 비용,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수리는 안 됩니다. 우리 보일러가 오래되면 속썩이죠? 그때그때 이렇게 수리한 것들은, 그 영수증들은 양도세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샤시 설치 인정됩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자, 5번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 인정이 됩니다. 아파트가 오래되면 또는 주택이 오래되면 10년, 20년 되면 상하수도를 교체해야 될 때가 되죠. 그거 꼭 영수증 챙기시기 바랍니다. 난방시설 설치 교체비, 수리비는 아니고요. 설치 교체비,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방, 거실 확장 공사비, 토지 개량을 위한 장애 철거 비용. 토지를 샀는데 거기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요. 철거 비용, 그것도 역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기초 비용으로 필요 경비 인정이 됩니다. 7번, 할부로 취득하는 자산의 매매가액에 포함된 이자, 취득가액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8번, 불법 건축물 철거 비용, 묘지 이장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 토지를 사서 묘지가 있을 때 이장 비용이 들죠? 영수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만큼 또 세율만큼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서 또 그 세율을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9번째, 대신 지급한 전 양도인의 양도세.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이런 계약도 있을 수 있죠. 내 세금 대신 내주세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거 역시 취득가액의 성격이나 마찬가지죠. 필요 경비 인정이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당연히 필요 경비 인정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필요 경비 인정될 거는 다양하게 많이 살펴봤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필요 경비에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벽지 장판 페인트, 싱크대 문짝 교체비, 정화조 설치 교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 수선, 건물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도배 장판, 일반 수선이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타일, 변기 등 욕실 공사비, 필요 경비로 인정 안 됩니다. 욕실 공사비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려면요, 구조를 변경해야 돼요. 다 뜯어내야 됩니다. 욕조를 뜯어내고 샤워 부스를 설치하고 천장을 새로 돔 형태로 설치하고, 이 정도의 큰 공사인 경우만 되지 단순히 타일,
공사 단순히 변기만 교체했어요. 이거는요, 일반 수리비에 속합니다. 가치 증가하고 상관없다고 봐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온돌마루, 붙박이장 인정 안 됩니다. 세 번째, 옥상 등 방수공사비. 방수공사비 인정 안 됩니다. 외색, 도색비, 페인트, 건물 재복구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태풍이 일어나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창을 갈았습니다. 자, 이거는 원상 회복의 성격이고 근본적인 가치 증가분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돼서 비용 처리, 필요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 기타 연체 이자. 우리 가끔 종종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우리 부동산 필요 경비 있나요? 내가 5년 동안 낸 이자가 얼만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취득하기 위해 담보대출 이자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임대차를 위한 공인중개 수수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취득 시 공인중개 수수료, 양도 시 공인중개 수수료, 매매를 위한 공인중개 수수료는 인정이 됩니다. 필요 경비로. 하지만 중간에 우리 세입자 드릴 때 임대차에 관련된 이런 공인중개 수수료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 소송 비용,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일반 과세자가 사업용 자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필요 경비로 인정 안 됩니다. 환급 받으면 되죠? 이것은 경비 성격으로 누리 성격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기타 필요 경비까지 알아봤습니다.